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공소시효는 왼쪽에 기재해 놓은 것처럼 제7장 공소의 제기 중에서 제5절에 속해 있습니다. 공소시효. 그래서 이 제7장 5절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의 강의 내용은 크게 첫째,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세 번째,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네 번째,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에 공소 제기 없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해서는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 그리고 결합설 등의 입장이 있는데요. 실체법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 감정이나 범인의 악성 소멸로 인해 악성 소멸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실체법설이고요. 그에 반해서 국가의 형벌권 자체와는 관계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등에 따른 형사소추의 곤란성을 이유로 국가의 형벌권이 아니라 소추권만 상실시키는 소송 조건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소송법설입니다. 이에 반해서 결합설은 가벌성을 감소시키는 사유인 동시에 증거 멸실로 인한 소추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송 조건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입장이 결합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체법설이나 소송법설 그리고 결합설은 공소시효 기간을 사후에 연장하는 소급법률이 과연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 원칙의 범위 안에 포괄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체법설이나 결합설은 공소시효 제도가 행위의 가벌성과 관련을 맺는 실체법상의 성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기간을 사후에 연장하는 법률은 부진정 소급효를 포함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네, 부진정 소급효에 대해서는 각주 18에 써놓은 것과 같이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실관계에 관련된 것을 진정소급효라고 하고 현재 시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진행 중인 사실에 관련된 것을 부진정소급효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부진정소급효를 포함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실체법설이나 결합설은요. 그러나 소송법설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단지 소추 가능성과 연관된 소송 장애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 행위의 가벌성만을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해서 한번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12조 1항 및 13조 1항에 규정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96년 2월 16일 선고된 96헌가 2 등의 전원재판부 결정이었죠. 나아가 같은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를 갖게 되지만
그때 문제된 5.18 민주화 운동 12.12 사태와 관련된 법이었죠.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오타가 또 났네요.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표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과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 절차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12조 1항과 13조 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자꾸 오타가 아니네요. 여기 배자가 오타가 났네요. 배제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안에 따라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강의한 7항에 보는 것처럼 실체법설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체 사유가 소멸했다면 무죄 판결을 해야 할 텐데 왜 면소 판결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완성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49조 1항 내지 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정형이 되겠죠.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2호에서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필요하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공소시효, 이게 제3호고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공소시효,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의 공소시효,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공소시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살해한 범죄, 이 경우에 종범은 제외를 하고요. 종범은 제외하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금방 보았던 249조부터 253조에 규정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3조 이에 법이 신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적용이 아예 배제가 되어서 공소시효 자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는 물론 형법 250조의 살인죄뿐만 아니라 338조의 강도살인죄, 301조의 2에서 규정한 강간 등 살인죄 등과 같이 살인이 포함된 범죄도 해당하고, 한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이 선택적으로라도 규정이 되어 있으면 공소시효 배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공소시효 완성 기간을 위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고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49조 2항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죠. 이를
의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네. 공소를 제기한 후 25년 동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의미죠.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완성 기간은 그렇고 공소시효의 그럼 결정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공소시효의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으로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중한형에 의해서 더 무거운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법정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지미수범이다. 그러면 중지미수범의 경우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의 완성 여부를 따질 때는 미수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행위자가 범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1조 제1조 제2항에 의해서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결정 기준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형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각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서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실체법상 수개죄에 해당하므로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각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공소시효 완성 판단 시점은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고 공소시효 완성 기간을 판단하는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그 시점은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된 2003도 8153호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때에도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인정하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에 본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2001년 8월 24일 선고, 2001도 2902 판결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공갈에서 뇌물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당초 본래 공소사실인 공갈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인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역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인정하는 그 다른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완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판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써놓은 것이 아래 판례인데요. 아래 2001도 2902호 판결을 읽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판결 요지만 강의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또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즉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당초 공소제기 시. 다만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정형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야지 당초의 공소사실에 의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 요지 1과 2에서 보는 법리를 3번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요. 공소제기 당시에는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소제기 후에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보니까 그와 같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해서는 법정형이 이미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했더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어떤 판결을 해야겠습니까? 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2001도 2902 판결에서는 당초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가 공판 진행 중에 건조물 침입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완성 기간을 판단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판례 자체가 2001년도에 있었던 판례니까요. 2007년도에 개정된 현행법은 아니고요. 그 공소시효 기간은 구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었다. 자, 이와 같은 공소시효는 그럼 언제부터 기산이 되느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범죄 행위의 종료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252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즉시범의 경우에는 즉 범죄의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는 즉시범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기수에 이른 때가 아니라 그 기수에 이른 후 위법 상태가 계속되다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에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각주 23에서 즉시범과 계속범의 개념을 설명을 해놨고요. 그에 따라서 형법 총론적인 지식인데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미수범의 경우에는 어떠냐? 미수범은 범죄를 종료하지 못했지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범은 처벌된다는 것이 형법 25조 1항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된다. 미수범은 종료된다고 보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2016도 14,820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수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해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이때 포괄일죄가 실제법상으로도 소송법상으로도 하나의 범죄라고 해서 그 공소시효가 최초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진행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형법 강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몇 개의 판례를 살펴보면요. 대법원은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날, 네. 허위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의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날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배당까지 받은 날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형법 강론의 각종 범죄들이 언제 종료가 돼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지도 그 문제가 될 때마다 또 등장할 때마다 잘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보다 자세한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한 얘기나 그 다음에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이외에 배당에 관한 얘기. 원래 채권의 만족은요, 압류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는 압류 및 추심을 했습니다만은 압류한 다음에 환가를 해서, 환가는 보통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되죠. 그리고 배당을 거쳐서 채권자가 만족에 이르게 되는데요. 강의 한 4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개관하면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당시에 채권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고 종료하고 그때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이 아래에 있는 배당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채권 허위의 공정증서에 의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날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리고 본 판례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것은 형법 강론을 공부하는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한 5번에 보시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 제4조에 보면 단체 등의 구성죄가 있는데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할 때 즉시 성립되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범죄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조 위반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9도 1274호 판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언제 범죄행위가 종료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6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서적이나 신문 등 기존의 종이 매체에 명예훼손 쪽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 행위로서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라고 봐왔습니다.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명예훼손죄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 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 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기존의 법리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료 시기가 삭제한 때다 이렇게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6도 346호 판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한편 강론과 관련된 판례 입장을 몇 개 살펴봤고요. 한편 실정법에 의해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아니라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 또는 표현을 바꿔서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실정법상의 특칙이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희가 공부한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4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까지 기존에 범한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고 있었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서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성인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판례를 판결을 최근에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학대 아동을 피학대 아동이죠. 네, 학대 아동이라기보다는 학대를 당한 피학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될 때까지 이 사안에서는 7년의 공소시효에 그 전에는 7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 공소시효 완성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범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252조 2항에 의해서 공범에게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전 공범,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공범 중에 1인의 범죄 행위가 종료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의 최종 행위, 그 공범 중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의의는 무엇이냐? 공소시효의 정지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소추권 행사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시효 기간을 경과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죠. 공소시효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 정지가 될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 정지의 요건이죠. 자,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진행이 정지가 되고요. 그랬다가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 정지의 첫 번째 요건은 공소의 제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도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53조 3항에 있죠. 또 재정신청이 있을 때 262조의 4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한편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개시 결정을 한 때 소년법 54조에 의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별도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특칙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때나 또 범인이 공소시효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때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범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강의 한 3번에 보시면 대법원은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중국에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8년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당초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공소시효 5년을 초과해서 복역을 한 후에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추방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 중국에서의 8년 동안의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성법 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체류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다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8도 4101호 판결의 입장인데요. 이때 만약에 그와 달리 그 8년의 수감기간 동안에 중국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을 받으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53조 제3항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외에서 아예 국외에 있는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그대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253조 3항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2015도 5916호 판결의 입장입니다. 한편 253조 2항에 보시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즉 공범이 갑, 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제기되면 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에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에 대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 사유 중에서 한 사람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역시 253조 2항의 문헌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소시효 정지 효과를 미치도록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상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의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53조 2항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판례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고 여러 교과서 중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과서도 각주 26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판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한편 6항, 강의한 6항에서 보시면 대법원은 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과에 관해서 공범 중 한 사람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한 사람이 무죄 확정을 선고받은 경우, 예를 325조 후단에 의해서,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되는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로서는 다른 진범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이 98도 4621호 판결의 입장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서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면에서 수긍이 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에서 즉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항범이죠.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도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2012도 4842호 판결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그 조항의 입법 취지, 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는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속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판결이 선고된 지가 뭐 6년여 가까이 됐기 때문에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 판결 선고 후에 상당히 많은 시험 같은 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강의 한 파랑에 보시는 것처럼 공범 중 1인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이 확정된 거죠. 그러면 공소시효 정지가 효력이 다시 이제 정지되었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할 텐데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을 한 경우는 어떠냐? 이 부분은 특별 절차에서 이제 약식 절차를 공부하고 와야 더 이해가 되는 건데 약식 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 원래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는데 확정된 경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상속권 회복 청구처럼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 경우에 약식 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공범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가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 절차를 공부하고 와야 좀 더 깊은 이해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정지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253조 1항과 달리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만 하고 있지 그 판결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인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진행하는 시점에 관해서는요.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253조 1항이 규정한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식 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하고요. 두 번째,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약식 명령이 확정되고 그 후 정식 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동안에 검사가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식 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약식 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다시 진행된 공소시효 기간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랑에 나오는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약식 절차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깊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로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를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으로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 판결을 하도록 327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 판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에 일부의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네,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가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법원 2006도 6356호 판결에서도 그런 사안이 문제가 되었고요. 왜 그럴까요? 한 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형법 40조는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이지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따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형법 강론 부분으로 넘어가서 작물죄와 관련해서 작물의 개념의 문제가 됩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앞선 범죄 행위로 위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범위, 작물범위 있으려면 보통 본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 본범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되는 것이지 위법하게 영득하면 되기 때문에요. 책임 요소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범위 만약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면 친고죄 고소나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라도 작물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형법 강론에서의 얘기입니다. 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다뤄봤고요. 또 형법 강론의 무고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고소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에 받을 염려는 없는데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고죄를 구성한다. 즉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95도 1908호 판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소시효의 완성의 효과까지 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을 멈추고 생각을 해본다든지 또 찾아본다든지 또는 반복해서 듣는 등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